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원격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어제부터 온라인 클래스가 조금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무서워서 선생님이 영상을 탑재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자 배치, 그래서 원자 주변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주기율표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서 우리 프린트 6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 배치를 하면서 족과 주기의 의미를 배웠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의 의미 차이가 어떤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현대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를 좀 확인해 보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원소 기호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렇게 분류해 보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이러한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과 비금속의 공통적인 성질,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는요, 34쪽에서 35쪽 사이에 주기율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필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잠시 이 사진을 여기다가 좀 옮겨놨거든요.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조금 분류해 볼 거야. 근데 일단은 먼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내용, 자, 우리 1번부터, 자, 원자번호 1번부터 그리고 20번까지의 칼슘까지는 반드시 족과 주기에 따라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기호를 전부 다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개 플러스해서 17쪽에 위치한 플루오린, 그리고 염소 그 아래에 브로민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브로민. 그리고 그 아래에 아이오딘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소까지 해서 총 22개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7쪽에 위치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좀 이따가 할로젠 원소라고 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공부할 예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암기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주기율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러한 주기율표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원소의 분류의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분류라고 하는 건 바로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해서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어떠한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주기율표에 표시를 합니다. 자, 요런 모양 해갖고 이거는 이제 한자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아마 조금 알 텐데, 자, 우리 메신저에서 요런 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요거는 한자로 이제 볼록할 철자예요. 철자. 자, 철은 뭐죠, 여러분? 금속인가요, 비금속인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 원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철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요게 뭐다? 금속 원소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자, 얘네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은 뭐냐면 전부 1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요. 자, 이러한 금속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친구들이 대부분 금속입니다. 자, 선생님 저희 아직 양이온이라는 단어 안 배웠는데요. 자, 일로 잠깐만 와볼게요. 아마 중학교 때 배우긴 했을 텐데 혹시라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핵 이렇게 그리고요, 주변에 전자 이렇게 그리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얘는 전기적 중성이죠. 자, 그럼 얘는 전기적 중성인 입자야, 원자야 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이야. 1번인 누구야? 수소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수소 원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전기적 중성 입자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배웠죠.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전자는 뭐 할 수 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바깥 전자 껍질로 이동하다가 하다못해 거의 무한대의 전자 껍질로 이동해 버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전자가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나갔으니까 안에 양성자, 즉 원자 핵만 이렇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더 이상 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자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전기적 중성 입자가 아니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원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 즉 전하를 띠는 입자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이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 더 많아요. 즉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양이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할 때는 원소기호 일단 원자번호 1번이니까 수소죠. 양성자 하나니까. 근데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 더 많아. 그래서 1만큼의 양전하를 더 띄어 해서 1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1이라는 값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합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H 플러스야 라고 하면은 요거 양이온이구나. 1만큼의 양전하를 띄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소 원자에 전자가 들어와서 전자가 무려 2개나 생겨버렸네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야. 근데 이번에는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더 많죠? 이런 경우는 음이온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원소기호를 표시할 때는 1번인데 1 마이너스, 즉 전자가 양성자보다 한 개 더 많아 라는 표현으로 1 마이너스 쓰는데 1은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음이온이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즉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진 친구들을 얘기하고요. 바로 원소기호, 우리가 외워야 되는 주기율표에서 바로 요 몇 가지 7가지의 원소가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원자번호 3번의 리튬, 얘네들은 어떻게 전자를 버리게 될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리튬은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3개 들어가나? 아니라고 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 표시하고요. 양성자가 3개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따라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전자를 잃어버린대요. 자,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 자, 앞에서 조금 하긴 했는데 우리 특별하게 전자를 가득 채우는, 즉 채울 수 있는 전자 껍질을 전부 가득 채우면 특별히 안정해진다고 했고요. 그렇게 안정해지는 성질을 우리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해져요 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하고 있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을 전부 채우고 있지 않잖아. 우리 옥텟 규칙 만족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냐면 여기 18쪽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있어.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네온 같은 경우는 양성자 10개 있어. 원자번호 10번이니까 그럼 첫 번째 2개 채우고 두 번째 8개 다 채우죠. 아르곤도 역시 마찬가지. 양성자 18개 있다 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도 8개를 다 채운단 말이야. 이렇게 전자 껍질을 모두 다 채우면 특별히 안정해진다라고 했고, 이러한 것을 우리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라고 해서 특별히 안정해져요. 그래서 반응성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었냐면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어.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 18쪽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누구랑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도
가장 최외곽에 2개, 8개 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성이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0개야 라고 표현도 하기도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원소들은요, 이러한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왜?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는 안정하기 때문이죠.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금속이 친구들이 전자를 잃어버린 성질이 있는 이유는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바로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일단은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전자 껍질을 다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럼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주변에서 전자를 7개를 데려와. 그러면은 8개를 다 채우기 때문에 안정해지죠. 또는 요거 하나 그냥 뭐 하면 돼?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헬륨의 전자 배치 이루겠죠. 자, 둘 중에 뭐가 더 합리적이야? 그치, 선생님 같으면은 그냥 전자 하나 버려버리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리튬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를 그냥 뭐 합니까?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그래서 일렉트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있으면요, 일렉트론 전자가 음전하를 띠는 전자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성자는 3개지만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없죠. 자,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 양성자 수는 다르지만 그렇지, 헬륨의 전자 배치와 똑같죠. 그지? 자, 그래서 리튬의 경우에는 전자를 뭐하고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바로 리튬, 자, 전자가 지금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 더 많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만큼의 전하를 띠겠다. 리튬 1가 양이온이라고 해요. 1가 양이온. 1만큼의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리튬은 1가 양이온을 형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바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뤄서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1쪽에 있는 친구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공통적으로 1개 있기 때문에 리튬은 1개를 버리고 누구의 전자 배치? 1개를 버리고 헬륨의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하고요. 나트륨도 1개를 버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하고, 칼륨도 1개를 버리고 누구의 전자 배치? 그렇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경향성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하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2족 친구들은 어떨까요? 얘네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잖아. 그러면은 2개를 버리고 2가 양이온 되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하겠죠.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 마그네슘도 2개를 버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 칼슘도 2개를 버리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겠다라는 거. 마지막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3족. 얘는 12족은 원자과 전자 2개야. 13족은 13개니? 아니요. 13족은 족의 1의 자릿수만큼, 즉 3개라고 했죠. 얘 같은 경우도 3개를 버리고 뭐 할 수 있어? 여기 같이 타면 되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족마다 원자과 전자수만큼의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 바로 금속이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비금속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친구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를 뭐합니까? 얻어요. 전자 얻으면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음이온이 되겠죠.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금속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요 플루오린 갖다가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플루오린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살짝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울게요. 자, 플루오린 갖다 설명을 하면은, 자, 플루오린은 9번입니다. 9번, 그죠? 양성자수 9개 있네. 그러면은 이 친구 전자 배치 그려보면 양성자 9개 있으니까 전자도 총 9개 했어야 돼. 첫 번째 2개 다 채우고요. 두 번째는 7개 채우면은 전자 9개 된다. 그죠? 자, 이 경우를 생각해봐. 안정해지고 싶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이루고 싶어. 그러면은 전자 꽉 채워야 돼. 전자 껍질을. 자, 하나를 들여오는 방법이 있고요. 7개를 버리는 방법이 있다. 자, 뭐가 더 합리적이야? 그렇지, 7개를 언제 다 버리고 앉아있니? 1개를 들여오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데 얘는 17쪽이니까 즉 원자가 전자 7개 있으니까 전자를 하나 들여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9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 2개, 8개 해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면서 안정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자, 플루오린 그럼 그려보면은 얘는 저 주변에서 전자 일렉트론을 데려와 하면서 1 마이너스. 근데 1은 생략해서 마이너스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요게 바로 안정한 이온,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 하나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하는구나. 자, 염소는 어떨까요? 또 똑같이 전자 하나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 그 밑에 있는 브로민도 그 옆에 있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이루려고 음전하를 띠겠죠. 아이오딘도 마찬가지. 그 옆에 있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얻어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온을 형성하는 그런 규칙성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17쪽이니까 전자 하나 부족했잖아. 그럼 16쪽은 전자 몇 개 부족해? 원자가 전자 6개니까 즉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8개를 만족하려면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산소나 황 같은 경우는 2개를 가지고 와서 각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고요. 15쪽에 있는 질소 같은 경우는 3개가 부족하니까 인과 질소는 3개를 플러스 아니죠. 3개를 얻어서 3가 음이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분류할 수가 있다.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요, 붕소나 실리콘, 규소 같은 경우는 이거 준금속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준금속은 사실은 금속이 아닙니다. 우리 준우승이 우승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준금속은 그냥 비금속인데 금속에 준하는 성질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금속에 준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쓰이는 거지.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비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유 결합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우리 요 정도 이온을 표시할 때는 요 정도만 조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나가볼까요? 자,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전자 껍질 이런 거 배우면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금속이 금속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제는 비금속성이라는 말도 있어. 금속성이라는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금속의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성은요, 금속의 반응성을 의미하고요. 금속성 크다라는 말은 금속의 반응성 뭐하다? 크다라는 말과 똑같아. 즉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요, 뭐가 되려는 성질이냐면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에요. 되기 쉬운 애들, 쉽다. 금속성이 크다 애들을 양이온 되기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말은 전자 뭐하기 쉽다? 전자 잃어버리기 쉽다. 전자 잃기 쉽다. 라는 말과 전부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비금속은 어떨까? 이거에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의 반응성이 커. 즉 음이온 되기 쉬워. 전자 얻기 쉬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금속성이 커질까? 자, 얘네 한번 봐봐. 여기 1쪽에 있는 요 3개의 친구들은 전부 다 금속이죠. 전부 다 전자 하나를 버리고 일가 양이온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은 리튬, 나트륨, 칼륨 3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금속의 반응성이 클까요? 즉 금속성이 클까요? 즉 양이온 누가 되기 쉬울까요? 전자 누가 더 버리기 쉬울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여러분 잠깐 정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다고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칼륨이 제일 쉽습니다. 자, 칼륨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내려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즉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뭐하다? 금속의 성질이 커집니다. 즉 전자 버리기 쉽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뭘까요? 주기가 증가하잖아. 같은 쪽에서
같은 조건에서 1족 조건이죠. 주기가 증가하면요. 일단은 뭐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전자 껍질 수가 하나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핵과 전자 사이 뭐가? 거리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여기서의 전자는 무슨 전자? 그렇지, 최외곽 전자 얘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무엇?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따라서 전자가 뭐 하기 쉬운 거야? 떨어지기 쉬운 거야. 전자 떨어지기 쉽다. 아,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요, 주기가 증가할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비금속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음이온 되기 쉽다, 전자 얻기 쉽다.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 얻기 쉬우려면요,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어때야 될까? 즉 가까워야겠죠. 즉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커야 주변에 있는 전자를 얼른 끌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비금속은 여기 요 애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애들 가지고 얘기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즉 껍질 수가 작을수록 비금속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 있던 전자를 더 끌어오기 쉽다란 얘기,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의 성질이 커지는 방향과 비금속의 성질이 커지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몇 가지를 더 정리해보면, 여기 수소가 있죠. 자, 이 친구는요 굉장히 예외성이 많은 친구거든요. 예외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왜 예외냐? 얘는 1쪽이야. 1쪽에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금속이죠. 근데 1쪽이지만 유일하게 비금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비금속이면 비금속의 성질이 뭐였어? 비금속 성질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어서 헬륨의 전자 배치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H-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 얘는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즉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우리 암기를 해줘야 돼요. 뭐 굳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사실 전자 껍질에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하면요, 사실 전자 간에 반발력이 있거든요. 이 반발력을 누가 이겨내지 못해? 요 가운데 있는 원자핵의 인력이 이 반발력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안정한 건데, 원자핵의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양전하가 적은 거야.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이겨낼 만한 양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버리는 게 훨씬 안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수소는 1쪽이지만 비금속에 속하고 비금속이지만 전자 얻지 않고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예외 3번으로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4번이 바로 여기 비활성 기체인 헬륨, 네온, 아르곤이 바로 4번의 비활성 기체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필기를 좀 해봤고요. 다시 프린트로 조금 넘어와 볼게요. 자, 넘어오면 이렇게 5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 되기 쉬운 원소가 금속이고, 반응성 큰 얘기는 전자 잃기 쉬운 거고 금속이 잘 되는 거고, 산화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금속성이 큰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은 족에 있을 때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은 감소해서 전자가 떨어지기 쉬워지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금속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어느 정도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해보고 그들의 공통적인 성질과 차이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금속 원소로 만들어진 그러한 물질에 어떤 성질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한 성질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 금속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은요, 일단 대부분 고체입니다. 우리 수은을 제외하고는 고체인 거 다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철, 구리, 뭐 우리 동전에 사용하는 니켈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수은을 제외하고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밑에 나와 있죠. 광택이 있어요. 뭐 열과 전기를 잘 통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뭐 부서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연성 얇게 펴져. 이러한 성질을 그냥 암기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 자, 금속 물질. 자, 얘네는요, 다양한 성질들이 있고요. 비금속도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물질들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걸 조금 보셔야 되냐면 이 금속 원소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화학 결합이 어떤 결합인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무슨 결합 물질이라는 말을 총 3번 거쳐서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금속 결합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 금속 결합 물질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우리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금속 결합 물질들은 금속이 전부 양이온의 형태로 이온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나갔든 2개가 나갔든 3개가 나갔든 전자가 나간 상태로 양이온으로 존재하는데, 그 내버린 전자는 막 밖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양이온 주변을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전자를 정말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서 프리 일렉트론, 즉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 버린, 이 금속 원자가 버린 자유전자, 즉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이 양이온과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음전하를 띠는 이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이 전기적인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자유전자라는 친구 때문에, 얘 때문에 다양한 금속 원소가 가지는 성질들이 나타나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가 아니라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자, 까만 점, 빅뱅, 폭발 슉 증가합니다. 와, 증가하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원래는 전자가 엄청나게 막 이동했어. 막 이동해. 그래갖고 주변에 만약에 빛이 들어와도 이 전자 때문에 튕겨나가서 굉장히 뿌연 우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혼탁한 우주였죠. 그러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어때? 이러한 양성자에 전자가 붙들리죠. 그렇지? 이렇게 양성자가 아닌 또 다른 무슨 원자 핵에 이렇게 붙들려. 그러면서 전자가 붙들리면서 결국엔 그때부터 이러한 빛이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었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튀어나간 빛들을 나중에 지금까지 현대에 와서는 우주 배경 복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때 우리 이 전자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뿌연 우주에서 맑게 갠 우주로 밝게 갠 우주로 바뀌기 전에, 즉 뿌연 우주일 때는 빛을 마구마구 튕겨내서, 그래서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뿌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혼탁한 우주. 자, 그런 것처럼 이 자유전자는요, 빛을 튕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속을 봤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닦으면은 빛이 반사되면서 아이 눈부셔 하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야? 빛이 들어오면요, 이 자유전자라는 친구가 이 빛을 튕겨냅니다. 튕겨내다 보니까 우리 눈에 그걸 뭘로 보이는 거야? 1번 광택으로 보이는 거죠. 이 광택은 자유전자가 튕겨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내가 만약에 이 금속 결합 물질에 양전하, 음전하를 걸고, 즉 음전하를 걸었어.
그러면은 전자가 일제히 어디로 이동합니까?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일제히 양전하를 띠는 이쪽 플러스 전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전하의 흐름이 생기죠? 즉, 전극을 연결했더니 자유전자가 일제히 플러스 전극으로 이동해 전자의 흐름이 생겨 전류가 생긴 거야. 즉,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전기 전도성은요, 전하를 띠는 입자,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 존재를 해야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하를 띠는 입자는 대표적으로 이온, 양이온이나 음이온 또는 전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를 얘기하는 건데, 자유전자가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속 결합 물질은 어떻다?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세 번째, 열 전도성. 우리 양은 냄비에 라면 끓일 때 라면 다 끓이고 그거 가져갈 때 있잖아. 맨손으로 그냥 집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냄비를 만들 때는 열 전도성이 좀 적은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손으로도 들 수 있게 만들죠. 하지만 금속은 굉장히 열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기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열 전도성이 큰 이유는요, 이 열을요, 내가 여기 가열을 하면은 이 가열된 운동 에너지를 이 전자가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때문에 주변으로 이 에너지 전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열 전도도 잘 돼요. 마지막, 내가 얘한테 외부 충격을 줬어. 내가 분질러 드리려고. 그랬더니 분질러지기는커녕 뭐해? 휘어집니다. 휘어지거나 내가 이렇게 당기니까 뽑히거나 뽑힘성, 또는 내가 발로 밟았더니 깨지기는커녕 뭐해? 전처럼 펴집니다. 펴짐성. 그래서 뽑힘성은 우리 일반적으로 연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목걸이나 반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고, 펴짐성은 우리 전성, 전처럼 붙인 게처럼 펴진다라고 해서 전성. 그래서 우리 길게 늘 펴지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다? 금속의 성질이다. 그러면 비금속은 어떨까? 우리 비금속인 친구는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물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친구도 있지만 얘는 기체. 우리 금속은 주로 고체로 존재하죠. 상온에서 우리 수은만 빼고. 자,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애가 이제 고체로 존재하는 친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탄소로만 이루어진 흑연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우리는 요걸 일단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비금속이 일반적으로 기체입니다. 자, 얘는요 어떤 결합 물질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무슨 결합 물질 3번 얘기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금속 결합 물질 1번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결합 물질.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공유합니다. 뭘 공유하냐면 전자쌍을 공유해요. 자,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대표적인 비금속 물질 가장 만만한 거 플루오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플루오린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점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뭐라고요? 플루오린의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만 점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플루오린 주변에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냐면 얘 17쪽이니까 7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사실 하나의 전자가 부족한 거죠. 자, 그런데 주변에 또 뭐가 있어? 플루오린이 있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발생할 수 있냐면, 야, 나도 한 개 부족하고 너도 한 개 부족하니까 너 하나 주고 나 하나 주면 서로 완벽하게 옥텟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플루오린도 옥텟 규칙 만족, 네온의 전자 배치,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네온의 전자빛을 이루죠. 안정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상태가 뭐다? 우리 옥텟 규칙 만족했다고 하고 이렇게 안정해질 수 있구나. 얘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같은 비금속인 얘들은 이렇게 전자쌍을, 바로 얘는 한 쌍을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면서 뭐 할 수 있다?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얘 어떻게 적습니까? F2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야?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 몇 개? 구성 원자수 2개요 라고 해서 이거 이원자 분자라고 부르죠. 이원자 분자. 우리 앞에서 구성 원자수, 구성 원소수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공유결합 물질이요. 그럼 얘네들은 전자 자체가 이렇게 묶여있단 말이야. 묶여있어. 아까 금속결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따라서 얘는 광택이 있을까 없을까? 광택이 거의 없어. 그지? 전자가 묶여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없습니다. 열전도도 잘 안 돼요. 얘네 외부 충격 가하면 뽑히거나 아니면 펴져? 아니, 외부 충격에 의해서 깨지거나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 흑연 같은 경우, 흑연 탄소 덩어리란 말이야. 얘네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인데 고체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잘 부러지죠. 그죠? 그래서 깨지거나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규산염 광물,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죠. 생명과학 시간에 생명체를 이루는 또는 지각을 이루는 그런 구성 물질 중에서도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탄소화합물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고, 그리고 지각을 이루는 물질로 뭘 배웁니까? 그렇지. 우리 규산염 광물 배우죠. 이런 규산염 광물은 광물에 따라서 깨지거나 쪼개진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친구들이 바로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앞에 나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프린트로 가서. 그래서 이러한 광택이 있거나 열과 전기 잘 통한다 이런 것들을, 즉 뭐 연성, 전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유 전자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금속은 그에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은 편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온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이온은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했듯이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누구의 전자배치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소의 분류까지 조금 맞춰봤거든요. 자, 이제는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볼 거야. 조금만 들어가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내용을 그냥 살펴보는 용도로만 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실제로 알칼리 금속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할 거고요. 그걸 수행평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 뭐냐? 우리 주기율표의 1족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 해당하는 금속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죠. 얘네 번호 기억나나요? 3번, 11번, 19번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알칼리 금속 아니에요. 자, 은백색의 광택이 당연히 있고요. 광택 금속이니까. 그리고 밀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어요. 자, 우리 금속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동전만 해도 그냥 물에 던지면은 그냥 팍 가라앉죠. 그죠? 자, 근데 얘는 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떠다닙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무르다라고 하는 거 사실 금속 얘들아 칼로 자를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거의 힘들죠. 근데 이러한 알칼리 금속은요 칼로도 쉽게 잘립니다. 무슨 말이야? 다른 금속에 비해서 무른 성질이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잘라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라보면요 굉장히 광택이 반짝반짝 거리다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광택이 처음에는 반짝이다가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자, 그리고 물에 넣어보면요. 아까 둥둥 뜬다고 했죠. 그래서 물에 떠서 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발생시키면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흰색깔 기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의 그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눈으로 직접 관찰해 볼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성질이 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할로젠 원소는 어떻습니까? 얘는 17쪽에 있는 애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네 가지 선생님이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외우라고 했죠. 17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계에서는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플루오린이 어떻게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려주었고요. 그래서 F2, Cl2, Br2, I2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원자 번호가 여기서 어때요? 감소할수록, 즉 이렇게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죠. 즉 전자를 얻으려는 반응성인 거죠. 자, 얘네 같은 경우도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으면 바로 반응해버리고, 또 공기 중에서도 반응해버리는 것처럼 알칼리 금속도, 그리고 할로젠 원소도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갖고 얘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에 녹아버리면 산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화학 반응식을 조금 포함시켜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 처음부터 쭉 오는 개념들이 어떤 거냐면, 원자, 그리고 원자를 배웠으니까 그 원자와 원소들이 있는 주기율표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공통적인 성질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본 다음에 우리 실험, 보고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거, 알칼리 금속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원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